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한뼘 경제. 오늘의 주제는 쏟아지는 정보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21세기 금맥 빅데이터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이 일상화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데이터의 양이 어마어마하죠. 쇼핑의 경우 전에는 물건을 사면 구매 기록이 남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단순히 인터넷 서핑만 해도 돌아다닌 기록을 통해 관심사항이 데이터로 저장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각종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일상의 정보와 IT 기술이 융합한 빅데이터는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으며 수치뿐만 아니라 문자와 영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데이터죠. 데이터의 양도 증가했지만 종류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위치 정보나 사람들의 행동은 물론이고 SNS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까지 분석 예측할 수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면 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IDC라는 시장조사기관은 빅데이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방대한 크기의 데이터로부터 경제적인 가치를 추출하도록 디자인된 차세대 기술. 미국의 메이저리그는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 선수 트레이드에 활용하거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요인까지 분석한다고 합니다. 국내 한 쇼핑몰에서는 광고판에 카메라를 설치해 방문자들의 성별과 나이를 시간대별로 분석해 빅데이터화하고 있죠. 이렇게 빅데이터 활용 방법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어떻게 데이터를 끌어낼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가치를 생성하는 빅데이터가 여러 산업 분야에 활용되기 시작했고 앞으로 그 범위나 방법이 매우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 등 빅데이터 사회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빅데이터 활용에 적극적인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개인의 기호나 취향, 정보, 행동 범위 등이 무차별적으로 분석되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쓰여서는 곤란할 테니까 말이죠. 어떤 기술이나 발견이든 잘 쓰면 약, 잘못 쓰면 독이 된다는 사실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빅데이터 얘기를 하니까 어제 한뼘경제에서 저희가 들려드렸던 사물 인터넷 얘기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물건에 이렇게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빅데이터는 더욱더 강력해지게 됩니다. 이게 양이 많고 복잡한 형식의 데이터가 분석이 돼서 어떤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게 이 빅데이터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후에 마시는 커피와 오전에 마시는 커피도 다 이게 다릅니다. 오전에 마시는 커피는 정말 각성을 위해서 마시는 커피고 오후에 마시는 커피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마시는 커피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의 욕망까지도 빅데이터가 읽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기업하시는 분이나 사업하시는 분들도 중요할 것이고요. 정말 빅데이터 몰라서는 미래를 따라잡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어제 나온 부동산 후속 조치, 지난 4월에도 나왔었고 8월에도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어떤 자인한 그런 내용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나마 좀 획기적인 조치로 얘기가 됐던 공유형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확대를 한다고 해서 이건 좀 반가운 소식이었지만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두사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게 어떤 그 야구 선수와 타율 이런 것들에 좀 비유를 하자고 하면은 우리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3할 타자라든지 홈런 타자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일단 이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든 좀 해소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잘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왜 이렇게 계속 땜질 처방에 나와야지 되는가. 이런 것들이 좀 갑갑한 그런 심정이었는데요. 어제 나왔던 12.3 부동산 후속 조치가 어떤 내용이었고 뭘 말해주는지를 단국대 도시계획학과의 조명래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제가 땜질식 처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네. 계속 조치가 나오니까 좀 어떤 정책에 대한 신뢰도 좀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하고요. 어제 나온 후속 대책은 어떤 내용으로 발표가 된 건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좀 보고 어떤 총괄적인 평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지난 8월 28일 날, 그 2차 대책을 그 당시 발표했었는데요. 그걸 이제 보완하는 후속 대책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내용적으로는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한 5가지 정도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선 그동안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든가 근로자들이 집을 사면 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를테면 국민주택기금이라든가 이 보금자리, 론 같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하는 이제 그런, 그 프로그램을 하나 모기지를 제시했고요. 다 통합하는 것이었죠. 예, 네. 이른바 정책 모기지 통합이라고 네. 해서,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이렇게, 통합하고, 네. 그 다음에 기준도 조금 이렇게 완화하는, 이를테면 소득 기준을, 다 6천만으로 이렇게 통일하는 이런 이제 내용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공유형 모기지라고 해가지고, 지난번 8.18 대책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끌었던, 정부가 아주 초저리로 집을 사도록, 이 공공기금에서 이 대출을 해주는 그것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이제 하우스푸어의 대책으로서 원한다면 LH가 하우스푸어의 집을 사고 집주인은 거기다가 이제 임대를 들어서 사는 네. 이른바 이제 희망 임대 주택 리스라는 네. 매입 대상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논란이 됐던 집주인이 이제 그 전세 들어온 사람을 대신해서 돈을 빌려서 대출금을 이렇게 그러니까 전세금을 대신 마련해주는 이른바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를 이제 일부는 사실상 포기하고 일부는 네. 또 보완하는 그런 것을 돼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행복주택 네. 철도 부지 위에다가 저렴한 그런 임대주택을 혹은 공공분양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잘 안 되니까 이것도 대폭 조정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반적으로 발표가 되고 난 이후, 그 다음에 또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약으로서 이제 그 도입된 제도인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실시하고 난 뒤에 이 성과가, 이게 우리나라 정책 중에서 이렇게 성과가 없을까 할 정도로, 네. 목돈 안 들이는 그 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건수가 2건밖에 안 됩니다. 한 건이 아니라 2건인가요? 예, 2건이고, 그 다음에 행복주택도 지금 지구 지정도 지금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형편이고 해서, 예. 일단은 정리를 이제 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정부는 그것을 또한 선택과 집중을 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목돈 안 드는 전세주택에서 주인이 이제 대출금을 일으키는 이 부분은 조금은 이제 줄이고, 대신 은행이 보증을 써서 하는, 이를테면 대출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좀 확대하는 그런 프로그램 좀 확대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이 있지만 네. 저는 전반적으로 후퇴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어떤 점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행복주택인데 네. 행복주택은 이 지금 새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공약이었는데 네. 이게 너무 이제 도상에서만 전문가들이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그렸던 제도여서 그런지 현실에서 이렇게 접목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줄이긴 했지만서도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들이 훨씬 더 문제가 많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안으로 제시한 게 어떤 거였죠? 대표적인 것이 지금 행복주택은 20만 호에서 14만 호로 6만 호를 줄이는데 네. 그 줄이는 부분을 국민임대라든가 민간임대로 이제 채우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6만 중에서도 5만을 국민임대로 이제 공급하겠다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정부가 전월세 문제를 다룬다고 하면서 계속 공공임대는 전혀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눌리지를 않죠. 지금, 예. 지금도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발표됐던 것이 착공이 안 된 것이 한 3만 호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의 물량도 소화하지 못하는데 네. 또 그리고 장기적으로 할 만한 그런 의지도 없는데 행복주택을 국민임대주택에다 더 씌워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다시 또 해결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입장이라든가 정부의 어떤 그런 의지를 보게 된다면 이거는 그냥 숫자를 그냥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행복주택도 실제 지금 20만에서 요번에 대책을 보게 된다면 여러 유형으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실제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공공용지에다가 철도부지 같은 행복주택을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철도부지 같은데 공급하는 양이 실제 3.8만 호, 3만 8천 호밖에 안 됩니다. 네. 그 나머지는 뭐 이 도시에서 재개발하거나 혹은 뉴타운 사업을 하면서 출시진이 안 된 그런 지역에다가 혹은 뭐 산업단지에다가 공급하겠다 하는데 어쨌든 이 행복주택의 본래 당초의 기준에서 보게 된다면 실제 그 20만이 3만 8천으로 줄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이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공약 정책이 사실상 이 숫자로는 후퇴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거에 대한 복지를 행복이라고 친다면 그래서 행복주택이었을 텐데 사실 지을 때부터도 뭐 슬럼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었고요. 목동 같은 데 가보면은 반대하는 플랜카드 같은 게 정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그렇죠. 아마 장관께서 목동도 방문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주민이라고 해도 교통 문제, 뭐 교육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것이 분명한데 왜 또 우리가 됐느냐라고 이렇게 지역 이기주의로만 몰기에는 또 무리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무조건 이제 반대한다는 것을 뭐 지역 이기주의로 미는 것도 참 문제였다고 보고 결국은 이게 14만 호로 줄였지만은 이렇게 유야무야되면서 결국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3만 8천 호를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것도 또 없어지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게 공급 물량은 전혀 늘어나지 않는 이 공공임대라는 것도 참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공유형 모기지는 이제 늘려서 이제 조금 대상이 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은 대상자가 여전히 적어요, 현실적으로. 네. 예, 그래서 그 문제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네, 요번에 이제 뭐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 공유형 모기지인데 뭐 내용적으로 보게 된다면 일단은 대출할 수 있는 총액을 2조 원을 늘렸고요. 그다음 당초에는 원래 지금 8월 28일 날 도입할 때는 3천 명이 혜택을 누렸는데 원래 지금 12월 9일까지는 한 15,000명을 다시 추가 혜택을 주겠다라는 그런 계획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응모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과연 지금 전월세 문제를 잡기 위한 하나의 대책인가? 라는 그런 문제 의식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전월세 주택에 사는 사람이 한 840만 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개 이제 최초생의 그 주택 구입자라는 것이 대개 한 30대 전후가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 집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실제 전월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인구 집단이 아니에요. 오히려 구조적으로 소득이 아주 약해서 집을 살 수 없고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이 전월세 사는 사람들이 이제 절대 다수인데 그런 사람을 위한 여러 가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임대차 관계를 안정하는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지 지금 신세들이 집을 살려고 하지 않는데 이 돈을 빌려서 집을 사려고 하는 것은 집값 하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미래의 어떤 거는 경향을 보게 된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국민주택기금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일종의 사실상 이 세금과 같은 뭐 이런 것을 모아서 기금을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기금을 그야말로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이런 것보다는 집을 살 수 있는 또 그렇다고 지금 전월세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제기하지 않는 그런 계층한테 특별히 집을 사도록 이렇게 대출을 파격적으로 해준다는 것. 그것도 지금 대출 금리가 1내에서 한 2% 정도인데 사실상 물가 상승률을 따진다면 이거는 뭐 제로 이자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공공기금을 은행의 어떤 그런 돈도 아니고 어떤 시장의 논리에 따른 것 아니고 정부가 갖고 있는 제한된 이런 공적 자금을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집을 사도록 그렇게 해서 이 매매 시장을 더욱더 좀 이렇게 복수하겠다는 그런 뜻으로서 이런 그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은 네. 여러 가지로 저는 문제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것이죠. 금융 지원보다는 어떤 거래 활성화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그럼 다른 제도가 필요하다고 교수님은 보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예. 전월세 문제 해결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매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네.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그 전제가 잘못된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해요. 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네. 가령 옛날 예. 옛날 같으면 전세 끼고 집을 산다는 말이 상당히 일반화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전세 끼고 집 사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서 네. 내가 집값이 오른 걸 전제를 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익히든 주변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집값의 반으로서 내가 집을 사는 그런 전세 방식을 통해 가지고 주택을 매입하려고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이 이미 단절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정부가 매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출 금리를 낮춰주고 대출액을 늘려줘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840만 가구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얼마 안 됩니다. 네. 결국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거기 혜택을 누리고 네. 그런 형편이죠. 그렇게 해서 일부에서는 예. 이런 위생의 채도 그 주택 구입자는 이미 이번 8.18 대책뿐만 아니라 4.1 대책에도 이미 제시돼 있고요. 네. 이런 그 저가로 저리로 돈을 빌려주지 않아도 여러 가지 혜택을 이미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쪽에서는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식의 지원보다는 차라리 이제 지원을 할 거면은 돈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조금 더 집을 살 수 있도록 풀어주면은 네. 그런 또 민간 공급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네. 공공임대도 물론 이제 많이 늘어나야겠죠. 실질적으로. 그런 네.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최근에 논란이 되는 다주택 네. 보유자에 대한 예. 그 양도세 중과 양도세, 철폐를 예. 하면 네.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더 사서 임대주택을 내놓지 않겠느냐 이런 네. 이제 말씀이잖아요. 네. 그게 얼핏 들으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일리가 같은데 있어 보이죠. 예. 실제 우리나라의 부동 시장의 현실을 보게 되면 그 가설은 안 들을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가령 내가 집을 추가적으로 산다 그러면 임대를 놓기 위해서 집을 사는 경우는 드뭅니다. 네. 나중에 집값이 오르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른바 자본 투자를 하는 것이지 네. 임대료가 그렇게 이자율보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집을 살 가능성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그 집이란 것이 기존 주택을 매입하게 된다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팔므로써 세입자가 되고 등기 때문에 공급 효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도 이 자가 보유율이 상당히 낮고요. 네. 그다음에 공공 임대주택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 이 주택의 계층 불균형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빨리 확대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사게 되면 지금 또 1가구 다주택자들의 다주택 보유 대수가 한 2.35, 2.85 정도 됩니다. 네. 따라서 이 주택의 소유 집중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은 조금 더 한순배가 돌아가면 집값 상승이라든가 그다음에 저소득층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것들이 더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이게 집을 내가 추가적으로 산다 하더라도 그 집이 아주 안정된 임대주택으로 나갈 수 있는 지금 네. 그런 장치가 우리나라에서 그렇진 불확실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집을 사지 않는 심리는 여전히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 때문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그냥 짧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부동산 시장이 내년에도 여전히 전세값은 오르고 매매가는 떨어지는 이런 패턴을 보일 거라고 보시나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큰 흐름은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이 뜨거웠던 주택시장은 대개 한 40년간 내지는 길게 한 50년간 네. 고도 성장기 때 만들어졌던 시장 상황이었는데 네.
묶을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가 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조건이 특히 이제 2000년 중반을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저성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거든요. 예. 그 저성 시대는 뭐 인구가 줄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주택 시장도 더 이상 공급을 확대하기에는 이미 포화 상태가 된 부분도 적지 않아 많습니다. 공급량도 네. 100%가 이미 넘어섰고요. 네. 그다음에 집값도 우리 소득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높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가구도 이제 상당히 줄고 인구도 줄고 네. 그다음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사 있고요. 예, 그러면 그다음에 어쨌든 앞으로 집값은 하락 추세로 당분간은 예. 갈 것이라고 보시는 근거들인 거네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네. 대개는 한 2014년, 15년까지는 네.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일반 물가에 비해서 네. 그 상당히 높은 집값이 일반 물가 수준으로 네. 이렇게 조정해가는 그런 단계를 좀 거칠 것으로 보고요. 네, 네. 그 과정에서는 부분적으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만 옛날만큼 크게 오르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 당분간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기는 한데 시간 네.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단국대 조명래 교수였습니다. 나 강동원 언제 어디서나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루카를 마신다. 맛있다. 내가 즐기는 단 하나의 아메리카노. 루카. 루크 아메리카노 루카. 잠시 후 4부에서는 세무상담이 있습니다. 그럼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이병원 홍보대사 탤런트 송옥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가족은 제 삶의 목적이자 인생의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가족을 이루지만 저는 입양이라는 더 큰 사랑으로 가족을 이뤘습니다. 여러분은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양은 칭찬받아야 할 봉사나 희생이 아니라 축하받아야 할 소중한 가족의 탄생입니다. 입양은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이자 축복입니다. 이 캠페인은 재단법인 중앙입양원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연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합니다. 4부에서는 세무상담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온 동네 맛있다고 소문났네. 최신김치 냉장고 모든 제품 가보고 비교했지. 역시나 하이마트 김치 냉장고 하이마트. 최신 김치 냉장고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SK 이노베이션이 이산화탄소에게 물었다. 왜 너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쓸모있게 바꿀 수 없을까?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그린폴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저희 김윤경의 생생경제에서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금융 스캔들 코너인데요. 금융이란 결코 우리 실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바로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그런 것인데 생활과 연결된 금융의 깊은 이야기를 다뤄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송현경제연구소의 정대용 소장님이신데요. 한국은행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고요. 또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장도 지내시면서 유럽 경제에 특히 또 밝으신 분입니다. 송현경제연구소 정대용 소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소개 잘 드렸나요? 예, 너무 잘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금융도 또 우리에게 많이 얘기를 해주실 것 같고 유럽 경제에 대해서도 간간히 좀 전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얘기를 할 것은 이 어제 종합대책이 나왔는데, 금융 사기가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발달이 됐어요. 예, 발달이라는 그렇죠. 말이 좀 우습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이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나왔는데, 이번 것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예. 이번 것은 그 이름 그대로 네. 종합대책이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이제 금융, 네. 통신, 그리고 이제 뭐 경찰, 사법, 수사까지 이렇게 종합된 대책이고, 또 이렇게 그 예방 방지도 그 금융 사기가 발생하는 이 전 단계, 특히 이제 뭐 이렇게 문자 발송 단계라든가 또 시작해서 그 자금 이체되는 단계, 그리고 네. 이제 마지막 수사하는 단계까지 종합적인 대책이라는 데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런 그 금융 사기가 발생되는 하나의 루트가 또 뭐 중국 같은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런 네. 어떤 공조 같은 것도 얘기가 됐다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공조 문제도 얘기는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직은 어려운 것 같아요.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냥 협조하겠다, 예. 아니 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기통신 금융 사기가 자꾸 발생을 하고 교묘해지는 거는 IT 기술 발달 때문이겠죠? 그런 면도 많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그 얘기가 외에도 있을까요? 예. 예,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되어 네. 있죠. 일단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감독 당국 입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결합된 어떤 금융의 구조적인 문제도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 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컴퓨터 통신 시스템의 문제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일단 과도한 편리함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고 아마 금융 소비자 기본적으로는 측면에서요. 예. 그렇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규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뛰어넘는 새로운 수법이 계속 나온다는 것이 뭐 어떤 큰 현실일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 종합대책의 내용을 좀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까도 네. 말씀하셨지만 문자 발송이나 이 정보 탈취 단계에서의 대책이 또 나왔죠? 예. 예, 그게 어떤 거였나요? 일단은 스미싱 같은 의심이 되는 문자 검증 시스템이죠. 이런 네.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러한 문자가 발생되는 앱이라든가 뭐 어떤 사이트 같은 것은 사전에 접속을 금지할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스미싱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링크만 누르면은 바로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잖아요. 이런 예. 것들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나왔죠. 예. 그래서 뭐 이제 해킹에 사용된 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 발생이 되면 지급을 모두 정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종합 계좌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뭐 그런 것도 있던 것 같은데. 계좌를 지정하는 건가요? 예. 예, 신입금 계좌 지정 제도입니다. 지금도 있는 제도죠. 네. 있는데 사람이 잘 불편해서 안 쓰는데, 네. 이제 그 거액의 경우에는 꼭 지정된 계좌, 한 번 했던 계좌, 뭐 이런 것만 이체로 허용하고 네. 소액의 경우만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 허용하는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사 단계에서는 어떤 대책이 나왔지요? 대표적인 것이 지금 결국은 이런 금융 사기가 이루어지는 게 대포 통장을 이용해서 이용하는데 여기 처벌을 강화하는 거예요. 네. 과거에는 이걸 이용했을 경우만 처벌하는데 이거 단순히 뭐 대포 통장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처벌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기존에도 보이스피싱이나 뭐 스미싱 이런 거를 막겠다는 대책들이 나왔었는데 효과가 아무래도 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종합대책이 나온 거겠죠? 그렇죠. 예. 예. 근데 효과가 부족한 것은 뭐랄까요? 현실을 잘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런 게 가장 크다고 보죠. 일단은 뭐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가장 초보적인 단계의 보이시피싱 뭐 이렇게 개콘 같은 데서 보는 이렇게 뭐 보안카드 번호 받아서 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은 현재 거의 이제 줄어드는 것 같아요. 대책도 네. 나오고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은 새로운 수법, 새로운 금융사기 수법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규제나 예방은 그걸 쫓아가지 못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해외에서는 어떤지가 좀 궁금한데 우리나라가 워낙 인터넷 강국이다 보니까 뭐 인터넷도 그렇고 모바일도 그렇고 뱅킹도 이런 걸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네.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우리 정도로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편리함이 커지면 세상에는 공짜 정신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사고 위험성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제가 있었던 독일 같으면 아직도 즉시 이체를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요. 바로 돈을 보내면 다른
계좌로 가는. 자기가 신청을 하면은 예. 모았다가 뭐 일정 시간 후에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이렇게 모아서 은행에서 보내주는 거죠.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요? 모바일이나 뭐 인터넷 뱅킹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과도한 편리함인데 어떻게 네. 보면 네. 이제 우리가 음식 같은 것도 뭐 슬로우푸드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꼭 이렇게 즉시로 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고 개인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손실은 어떤 건지 이런 걸 생각해봐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긴 하지만은 이 문제를 한번 이렇게 드러내놓고 얘기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바로 이체가 안 되고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씀이신데 예, 그런 것에서 오는 불편함과 또 우리가 너무 편리해서 오는 것의 그 어떤 비용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비교를 해봐야 될까요? 이것은 결국 국민에서 최종적으로는 금융 소비자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하는데 이제 국민들하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비용을 개념을 무시하고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라는 걸 이렇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 한쪽으로 계속 빨리 나왔던 거거든요. 여기서는 지금은 이제는 조금 한번 뒤를 돌아보자. 어떤 사회의 현상하고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자. 꼭 빠른 것만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은 개인들이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 어떤 점들을 조심을 해야 될까? 편리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뭐 소비자도 그렇지만 이제 당국이나 뭐 은행권에서 생각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개인들은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하면 좋을까요? 뭐 사실 굉장히 조심할 게 많죠.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게 감독 당국은 우리나라의 감독 당국은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합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겉으로는 어떨지 몰라 속으로는 금융기관 건전성을 더 우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개인 소비자들, 금융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첫째는 뭐 일단 금융기관이나 감독당국이 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믿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자기 계좌를 잘 관리하는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평상시 하는 거 이상한 거 있으면 하는 거, 뭐 조심하는 것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신고를 하는 것?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신고. 이런 것들이 있을 신고, 그래, 당연히 신고는 뭐 조금 아까 말씀드린 조금 평상시 하는 거래와 이 사람 바로 신고하고, 신고하고 또 하나는 이런 결국은 금융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죠. 그냥 주어진 거라고 보지 말고 공부하고 관심을 갖고 뭐 이런 방송도 듣고 또 언론도 봐서 좀 관심을 가져야만 이게 뭐 누구 말씀대로 아는 만큼 어떻게 보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소견경제연구소의 정대영 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세무상담 있는 수요일입니다. 세금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은 모두 상담 신청을 해주십시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께서 바로 답변을 해드립니다. 유재선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바로바로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질문이요. 8722님인데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11월 30일에 했습니다. 개업은 12월 1일에 했고요. 가게에 필요한 비품을 미리 사면서 세금 계산서를 11월 5일자로 미리 받은 게 있습니다. 그때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어서 주민등록번호로 받았는데 이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등록점 매입세액이네요. 네. 가능합니다. 예, 종전에는 이 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전에 이 구매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받으시게 되면 20일까지 그러니까 등록 기준일부터 소급해서 20일 전에 그 기간 동안 받은 것만 공제가 가능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분의 경우 한 25일 정도 됐네요. 근데 이게 올해 2월 15일 날 부가가치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허용이 됩니다. 예전에는 20일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를 1기 7월부터 12월까지를 2기로 하는데 이 1월부터 6월까지 발급받은
등록점 매입세액이 있다. 그러면 이 기간이 만료된 후 20일, 7월 예. 20일까지만 등록하시면 네.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것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간이 이번 많이 같은 경우 늘었네요. 예. 11월이니까 1월 20일까지만 하시면 되는데 이미 12월 1일 날 하셨어요. 그죠? 11월 30일 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등록점 매입세액 공제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2011님입니다.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아들 명의로 원룸을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세는 아버지 통장에서 매월 이체가 되는데 아들의 연말정산 때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명의가 다르기 때문인 것 네. 같은데요. 가능하다면 증빙서류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제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시고 나서 지급되는 월세를 소득공제를 받고 싶으신 거죠. 네. 우리가 주택 월세 소득공제는요. 일단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됩니다. 물론 네. 혼자 세대주도 가능하고요. 연봉이 5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빌리는 주택이 85평방미터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합니다. 네. 또 한 가지가 확정일자, 만약에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고요. 몇 가지 요건이 좀 복잡한데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하고 주민등록 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네.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 아무래도 전입신고를 하셔야 될 테니까 이 4가지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세대주인 본인이 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임차한 주택에서 실제 거주를 하고 또 그 본인이 직접 월세를 지급했다라는 걸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공제가 허용이 돼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명의는 자녀분 명의고 네. 임차료는 또 실제 거주하는 아버지가 부담을 하고 임차인과 명의자가 다르죠. 그죠? 그리고 또 월세 지급 그 증빙도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버지 이름으로 해서. 예.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돼요. 네. 만약에 다른 조건들이 다 충족이 돼서 월세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증빙 서류가요. 임대차 계약서 있으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월세 지급한 사실 증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 네. 소금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셔야 되고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것들만 우리 연말정산할 때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인경의 YTN 생생경제 세무상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금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은 모두 신청을 해 주십시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의 0945로 문의를 하시거나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앱 예스 그리고 YTN 생생경제 프로그램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참여 메시지나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께서 바로 답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다음은요. 9382님인데 2010년 3월에 입사를 해서 올해 8월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2012년분까지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올해 이제 8월에 그만두셨기 때문에 나머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12월은 12월이네요. 그죠? 네, 연말정산 연말정산. 질문이 갑자기. 네. 예, 이렇게 중도 퇴사하신 분들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중간에 그만두셨는데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간에 이렇게 퇴직을 하시면 회사에서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할 때 예를 들어서 이분이 8월에 그만두셨으면 8월 말이나 9월 초에 지급하실 거 아닙니까? 마지막 급여를. 네. 그때 연말정산을 하셔요. 원래 회사에서. 예. 근데 그때는 소득공제 신고서를 근로자 본인이 내주셔야 되는데 이걸 못 챙기시는 분들이 많죠. 그럴 경우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만은 공제 신고서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표준공제 이렇게만 공제를 해서 일단 연말정산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들이 많아서 좀 불리하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를 하셔서 본인이 직접 신고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회사에서 연말정산 했으면 원천징수 영수증 겨부 받으셨을 거예요. 그 원천징수 영수증하고요. 우리 연말 되면 이제 내년 되면 국세청에서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열립니다. 네. 거기에 여러 가지 소득금액 증명들이 있죠. 그거 확인하시고 그 외에 또 본인이 징치하실 수 있는 증빙이 있으면 네. 이런 것들을 모두 챙기셔서요. 그 누락된 소득공제 항목을
신고서에 작성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미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공제를 못했기 때문에 세금을 더 공제하고 받았을 거예요, 월급을. 그러면 내가 국세청에 국가에 세금을 더 많이 낸 게 되고 이렇게 많이 낸 세금은 경정청구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경정청구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신고한 건 수정신고한다고 네. 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감액수정신고를 하는 겁니다. 아, 돈을 돌려달라고.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소득공제를 못 받았으니까 공제하고 그럼 차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차익을 돌려주세요 하는 신고를 국세청에다 하시면 되는데 네. 그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신고서를 첨부를 하시고 네. 여러 가지 또 소득 공제 사항들 기재한 신고서 작성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네. 또 직접 세무서에 가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기로만 해야 되는군요. 서면이나 직접 제출. 가거나라고 해야지 되는데 인터넷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는데 소득공제 신고서에 첨부되는 서류들이 추가적인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증빙들을 붙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5월이 되면은 여기 만약에 작성하시기 어렵거나 하면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작성 방법이라든지 신고 요령들이 자세히 설명이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 입사를 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또 입사를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또 붕 뜨는 기간이 있다. 이러면 네. 굉장히 복잡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경우는요. 예. 이중근로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6월에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취직을 했다. 그러면 6월에 그만둘 때 연말정산을 네. 한번 했을 거예요. 그럼 이번 이제 옮긴 회사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겠죠. 이 회사에 종전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 갖다 주면 회사에서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금액을 예. 합계하고 그쪽 회사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을 거예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추가적으로 환급받거나 더 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중간에 입사하지 않고 있던 기간이 많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기간 소득도 없었기 때문에 네.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렇게 네.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전 그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떼어다가 그렇죠. 이 회사에 주면은 네, 합산해서 자동적으로 신고를 합니다. 되는 그런 경우네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 항상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인터넷으로 문의 주신 분이 772님 0228님 현금 영수증도 소득공제가 되죠. 그리고 또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 이번에 많이 바뀌어서 최소 비용을 사용해야 좋다고 하던데 맞나요? 이렇게 문의 주셨습니다. 일단은 현금카드나 체크카드 비율이 높은데 신용카드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길어지는데 본인의 급여액 얼마까지는 체크카드를 쓰고 그 이상은 또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를 쓰는 비율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시간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 그렇죠. 달라지기 금액이 때문에 다 달라집니다. 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소득이 많을 경우가 네. 좀 다르고 예. 적을 경우가 다르고 예, 급여액에서 공제 기준점이 되는 금액을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일단은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현금 지출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유리하니까 우선적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금 지출보다는. 신용카드로. 네, 체크카드도 좋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연말정산을 준비를 하는 게 좋겠고요. 연말정산은 뭐 저희 특집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질문들이 많으셔서. 알겠습니다. 세부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가스비 잡는 신구 이순재입니다. 내가 시골 산다고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지? 4주만 살아봐. 여기도 가스 때 가스비 엄청 걱정해. 기까지까지 그 까미를 잡아. 힘은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니들이 보일러를 알아? 오늘 순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 세수가 비상이고요. 또 복지하려면 예산 부족한데 방법은 사실 하나입니다. 증세입니다. 지금 차마 그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을 뿐인데
그렇다고 지금 뭐 자잘하게 5년 전 연말정산까지 뒤지고 뭐 주차 단속하고 그럴 것보다는 설득력 있게 증세를 하는 것,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을 제대로 많이 내게 하는 방법부터 찾아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